다만 오늘 뭐 마찬가지로 제가 1시간 정도 발제 이렇게 쭉 하고, 오늘 오신 우리 저 포함해서 네 분이 각자 이제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쨌든 현재 돌아가는 상황들을 우리 같이 공유하고,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사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제 금융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사무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될지 그런 것들 함께 이제 고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본론으로 갈게요. 그, 뭐 다들 알고 있는 이제 뭐 절감하고 내용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이 전염병 상황이 지금 벌써 반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고 있죠. 한간에는 이제 이 코로나가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 마스크를 없는 일상을 지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굉장히 귀찮은 것 같아요.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고 집 앞에 나갈 때도 써야 되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이게 이 사태가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제 이제 개인적인 상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저희 아이가 태어났어요. 올해 이제 6월 달에 태어나는데 그때 한창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제 탁 터졌을 때죠. 그래서 이제 어, 뭐지?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사실 어제까지 저희 집이 부산인데 부산에 친할머니를 못 봤었어요. 근데 그저께 저희가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이제 뭐 초대 드려서 그때 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코로나 베이비라고 하죠. 그게 저의 딸을 얘기하는 건데 이 코로나 베이비가 탄생되고 저는 이제 이 기후 위기나 오늘 얘기할 주제가 다르게 좀 느껴지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근 한 100년에 대한 시간이 저한테 조금 더 늘어났어요. 저의 시간 스케줄도 있겠지만 이 태어난 아이의 이제 시간 100년 가까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좀 다른 게 좀 느껴졌고 그런 긴 호흡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를 뭐 조직할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요게 이제 그린 뉴딜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위기는 이제 오늘 제가 이게 구글 통해서 조사해 봤더니 신규 확진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지금 뭐 이런 홍수나 이제 이 비 때문에 좀 잊혀지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전염병이 못 잡고 계속 또 늘어나고 있어요. 누적 사망자가 지금 72만 명 가까이고 확진자가 1980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쨌든 이 전염병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제가 이제 장면들을 보여드릴 건데 아마 우리 오신 분들, 오늘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이제 느끼고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몇 가지 장면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재작년인가요? 이 툰베리가 이제 시작을 했죠. 등기호 거부 운동. 요게 촉발돼서 기후 위기 혹은 예전엔 기후 변화라 그랬는데 지금은 기후 위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 좀 이제 밝히고 있는데 이런 장면들도 있죠. 왜 청소년이 이 등교 거부 운동을 하게 됐는지 아마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우리가 함께 되새김질한다는 측면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장면이 이런 장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멸종운동. 최근에 이제, 뭐 오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멸종운동이,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녀님들도 기후위기다,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가? 그거는 남다른 이유가 있겠죠. 다들 이제 오늘 좀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함에 불구하고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안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벌써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참 가물가물한데. 호주 산불 사태 일어났었죠. 요 그림은 이 코알라, 네. 아마 이제 이걸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끔찍한 사진 너무 많더라고요. 코알라가 불에 타가지고 죽어 있는 사진이라든지 혹은 캥거루가 뭐 이제 불에 탄 사진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호주 산불이 또 왜 일어나게 됐느냐. 호주 산불이랑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호주에는 이제 석탄 채굴 그 관련된 산업이 아직까지 있고, 근데 이 석탄을 채굴하는 그 회사에 우리나라 국영 기업이, 공기업이 네, 대출을 해주거나 융투자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회적으로 투자를 아직도 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오늘 뭐 중간에 얘기하겠지만, 뭐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기후 악당 국가라고 얘기하는, 뭐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악당 국가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는 매우 적극적으로 기후를 파괴하고 있는 기후 악당 국가임에는 사실 분명하죠.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정면,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국지성 호우가 계속 내리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만 이렇게 홍수가 난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일본 다 지금 난립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비 때문에 뭐죠? 어젠가요? 뚝이 무너지고 뭐 난리도 아니죠. 안타깝게도 이 홍수 때문에 뭐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지 저도 지금 제가 뭐 나이가 40 뭐 초반밖에 안 되지만 초반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비가 오는 거는 제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내린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끔찍하고, 이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다른 정면. 자,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거 AOC라고 하죠. 오카시오 코르테가 이제 그 결의안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 방금 말씀드렸던 몇 가지 장면들, 우리가 이제 호주 산불이 나고 이렇게 국지성 비가 오고,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누군가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다 따로 있는 장면 같지만 다 비슷한 맥락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위기 혹은 원인이 다 똑같죠.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따라 들어가다 보면은 저기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나오고, 이 코로나라고 한 전염병을 봤더니 또 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나오는 거고, 이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했던 배경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오고, 그럼 이게 뭔 일인가? 자본주의가 망했나? 뭐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최근에 이제 그 정의당에서도 그린 뉴딜 특별법을 이제 발의를 했어요. 뭐 제정된 건 아니고 제정하겠다고 해서 발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기본법을 이제 발의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뭐 정부 이 정치인들도 그린 뉴딜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고, 뭐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에는 디지털 뉴딜, 뭐 일자리 뉴딜, 지역 뉴딜, 뭐 별별 뉴딜이 다 있죠. 그 안에도 그린 뉴딜이라는 게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뭐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사실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아주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차분히 이 상황들을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가 쳐다보고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비해야 될지, 혹은 어떻게 이 상황을 개혁할지, 요거를 이제 뒤에 우리 오신 분들이랑 함께 얘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그린 뉴딜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린은 이런 거 녹색 관련된 혹은 뭐 기후 관련된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뉴딜이라고 한 말을 이제 쓰고 있잖아요. 뉴딜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되느냐, 뭐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때 뉴딜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그럼 역사적으로 뉴딜이라는 게 왜 나타났고 뭔지, 그래서 요즘 왜 뉴딜이라는 말을 쓰는지, 그린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뉴딜, 그린 뉴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딜 이렇게 이제 용어를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판 뉴딜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그러면 이 뉴딜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우리가 조금 차분히 좀 들여다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 역사 관련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속에 금융 관련된 조치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딜이라고 하는 거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을 한 거죠. 여기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된 위키피디아 제가 발췌해 왔고요. 실업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뉴딜이라고 한 정책을 혹은 뭐 어떤 이 사회 변화를 이제 하기 전 단계에
대공황이라는 게 왔고, 그 대공황을 이제 우리가 아니고 미국이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이라고 한 정책을 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공황, 이걸 이제 어떤 찾아보니까 광란의 20년대 이렇게 뭐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아마 느낌이 오실 텐데, 왜 광란의 20대라고 했을까? 2000년대라고 했을까? 1920년대입니다. 여기 이제 1920년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920년대에는 산업이 굉장히 변화되고 굉장히 부흥기였어요. 그래서 이 뭔가 이제 세상이 뭐 바뀌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말로 황금 에이지 시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발전을 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이 시대에 전례가 없을 정도로 제조업이 성장하고 소비자 수요가 증가됐으며 일반 가정 생활 양식이 중대하게 변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뭐 광란의 시대라고 누군가는 이렇게 뭐 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사실 뭐 역사가들이 다 이름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1920년대 이제 그 거시경제 지표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이 데이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논문이 있어가지고 그 논문을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1921년도에 이제 산업 생산, 그게 뭐 예를 들면 58이었다면은 요 데이터는 1933년도가 이제 대공황이 왔던 그 시기인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제 그 연구했던 논문인데요. 1921년도에 58, 1929년도에 1110, 그러니까 몇 년 사이인가요? 거의 7, 8년 사이에 엄청나게 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됐던 거.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광란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이인의 실질 소득도 522달러에서 716달러로 엄청나게 증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지금 이제 돈이 막 엄청나게 돌고 부동산 이렇게 화랑기고 뭐 이런 거랑 조금 이제 유사할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미국 그 당시도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던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급격히 평창을 하죠. 그 당시 소득 분배 현황을 봤더니 볼게요. 고용소득이 그러니까 고용소득으로는 이게 몇만 불인가요? 3만 7천 불인가요? 1922년도에 그렇게 됐던 거 하고요. 1929년도에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1인당 노동자 소득도 1925달러에서 1489달러. 1인당 노동 생산은 좀 떨어졌네요. 재산소득 네, 엄청나게 늘어났고 배당속이 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배당속이 근 2천만 원 정도, 2,100만 원, 2,000불, 뭐 용어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근 3배 가까이 확 늘었습니다. 배당소득이 늘었다는 얘기는 재산을 따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뭔가 자산 격차나 이런 게 굉장히 벌어지고 있구나를 유추할 수 있어요. 자, 뒤에 볼게요. 실제로 이제 이 자산 격차가 어떻게 이제 벌어졌냐? 이게 1928년도 대공황 직전의 그 수치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소득 격차가 어마하게 늘어났던 시기가 요 대공황 직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 소득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여기 뭐 사회복지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2007년도 서프론 모기지 사태 우리가 전전 시간에 강의를 좀 드리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소득 비중 엄청나게 높아졌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그 금융위기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동일하게 이제 상위 5% 소득이 전체 비중 차지하는 비중 네, 이때 당시 네, 엄청나죠.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잠깐만요. 점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U자 형태로 예, 진행이 됐었던 것을 과거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자산 불평등, 아까는 이제 소득 불평등이었고, 여기는 자산 불평등, 부의 이제 집중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하위 90%, 이 파란색, 이 하위 90%의 점유율이었다가, 이게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상위 0.1%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요 수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대공황 시절에 나타났던 지표이고요. 미국,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영국, 쭉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제가 아마 첫 시간 때 우리나라 이제 자산 불평등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긴 했는데요. 네.
이 대공황 그 시기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렇게 자산 불평등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가 됐고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붕괴가 됐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붕괴가 됐죠. 이 주가가 대폭락을 합니다. 이 계속 이제 화랑을 계속 우리가 뭔가 자산이 계속 증식이 될 수는 없잖아요.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게 이 대공황 때문에 대공황으로 인해서 주가 지수가 이제 엄청나게 증가됐다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락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뒤에 제가 설명을 조금 빠뜨리겠는데 이 산업이 이제 변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럼 주식 주가가 왜 이제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냐면은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비슷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산업이 변화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소득은 떨어지고 그 당시에 이제 철도 이런 특정 산업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이제 그 자산가들이 돈을 계속 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대모임 형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모임을 하면은 계속 그 주가를 떠받치고 계속 주가를 올리게 되는 그 영향이 있었고 그게 한계치에 다다라서 자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계치에 달했던 이유는 깊게 이제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돈을 벌었냐? 그게 아니고 돈을 못 번 산업 변화에 따라서 이제 돈을 못 번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당시 농민들이 전통적으로 뭐 전 세계 마찬가지 다 그 농업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그 뭐 지났잖아요. 그 농업을 기반했던 것이 도시화되면서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이제 빈곤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빈곤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어떤 그 이런 떠받치고 있던 그 기본 베이스가 잘 무너지게 됐다라고 그 논문에서 보통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폭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 지표가 대공황기의 미국 거시 지표가 어떻게 됐느냐. 1929년도, 1933년도 국민 총생산, 네, 엄청납니다. 104에서 56으로 완전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뒤에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현재 코로나 위기 때문에 지금 GDP가 지금 거의 뭐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K 방역이니 해가지고 좀 선방했다고 하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거시지표가 뭐 마이너스 뭐 10, 마이너스 20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대공황기의 미국 같은 경우도 엄청 금총 생산이 찌그러졌습니다. 거기에 이 지표에서 나타나고요. 국민 총소득도 네, 거의 절반 가까이. 소득이 이제 줄었다는 얘기는 필요한 생계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미국 대공황기에 이런. 그래서 대공황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엄청난 혼란이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가가 더 폭락하고 1933년도까지 굉장히 사회 혼란이 이제 일어났겠죠. 뭐 폭력을 뭐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됐던 겁니다. 좀 가볼게요. 그 당시 근데 그 대표적으로 뭐가 그러면 또 이제 붕괴되느냐?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망가졌어요. 이 미국의 은행들이 그때 당시 도산했는데요. 1929년도 그때 아까 이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 은행이 도산한 게 659개가 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더 해서 1933년도에는 4,000개 가까이가 은행이 망가졌어요. 사실 이제 미국의 대공황의 핵심은 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금융 시스템을 이 붕괴됨에 따라서 사회에 어쨌든 신용이 경색되고 돈을 빌릴 수 없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실업이 많이 발생되고 그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그린 뉴딜과 이제 금융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뒤에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금 금융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조금 이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은행들이 줄도산하게 됩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97년 IMF 위기 때 은행들 많이 망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우리랑 또 직접적 연관이 있지만 신협의 인가 이 부분도 IMF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이 많이 망하고 신협도 많이 망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은행을 이제 인간해 주는 걸 굉장히 깐깐하게 혹은 굉장히 깐깐하게 하다 보니까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본의 규모가 더 커야 되고 어쨌든 그게 이 금융 시스템 붕괴에 의해서 그 후속적으로 조치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대공황이 그럼 왜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 원인을 좀 살펴보고 필요한데요. 첫 번째 원인은 앞서 제가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렸는데요. 산업 전환에 대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농업을 중심으로 했던 이 산업이 이런 경공업, 그러니까 자동차, 뭐 건설, 뭐 그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을 이제 화랑이 됐던 거예요. 그 뭐 미국의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적절하게 이 산업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요즘 말로는 정의로운 전환을 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농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뭔가 교육을 시킨다든지 다양한 이제 정책 수단을 펼쳤어야 되는데 펼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가 계속적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이제 변화되는 시기임에 분명하거든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말도 있잖아요. 어쨌든 산업이 불균형한 상태가 대공황의 원인을 초래했다라고 보는 게 학자들의 정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늘어나는 자동차 산업이나 건설 산업 같은 경우는 부가 계속 증식됐거든요. 아까 뭐 부가 이제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 늘어난 부를 적절하게 배분을 했어야 되는데 독식하는 체제가 더 강화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0.1%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는 이 부의 양극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제 소득 재분배 실패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분배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 어떤 산업은 돈이 메마르는데 어떤 게는 돈이 많고 그러면 그걸 돈 많은 거를 좀 딱 쪼개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공황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금융시장의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거죠. 돈이 이제 수중에 남아돌아. 돈이 정말 없는 사람은 없어도 죽게 생겼는데 돈이 있는 사람은 남아돌게 되는 거죠. 그 돈이 어디 가지 않고 이 금융시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금융시장이 오히려 과열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보다는 부동자산에 막 돈이 막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어쨌든 이 대공황 시절에도 그런 그 상황들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때문에 대공황이 왔는데 이 대공황을 그러면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뉴딜의 3R이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의 구호가 구제금융, 구제, 그다음에 부흥, 뭐 개혁. 요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부터 집권을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실 어부지리로 집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딜 하겠다 그래서 표를 얻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돼서 이 뉴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거든요. 이거 보시면 1933년도 취임사에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뭔가 새로운 것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 이유는 대공황이 2029년도에 왔고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는 이제 뭐 위축되고 그래서 그전 정권들은 보수당은 이제 표를 못 받고 민주당한테 표를 얻던 거예요. 민주당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고 어부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당이 잘 못해서 그러니까 대공황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됐던 거예요. 루즈벨트가 어떤 정치적으로 뭔가 대단한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어부지로 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후에 어쨌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던 거거든요. 이 1901기제가 있고 2기가 있고 뭐 3기까지 있는가? 어쨌든 굉장히 장기간에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거기 내용에 긴급은행법, 증권법 이런 것들 통해서 금융 규제를 하겠다. 근데 이 좀 더 뒤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 뭐 제도나 개혁들 조치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어요. 100일 개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농산물 가격 안정화, 뭐 이런 농업조정법 실시, 이런 다양한 어쨌든 정책들을 한 방에, 한 큐에 이제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황이나 대공황이라고 어떤 그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인 뭐랄까요, 합의, 이런 게 점진적인 있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그러면 뉴딜에서 어떤 개혁들이 있었냐? 금융개혁 관련된 부분 몇 가지 발췌해 볼 수 있는데요. 1933년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은행 휴무를 때렸어요. 특별 지정으로 은행이 이제 점점적으로 문 닫아. 아까 이 조금 영업하지 마. 라고 공포를 했어요.
이게 나타났던 이유는 이제 뱅크런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그 이제 대공황 때 뱅크런이라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은행 가서 내 돈 주세요 하고 돈을 찾게 되니까 예금자 시스템, 그러니까 이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나게 되고 은행들 망하고 그래서 일단 정지 그게 이제 이 특별 지령으로 내렸습니다. 한 방에 내린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긴급 은행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고 1933년도 3월 10일 날, 9일, 10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조치들이 굉장히 간발한 차이로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뭐, 금수출 금지, 금본위 이탈, 뭐 방지 이런 것들을 막 이제 조치를 이제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즈벨트 대통령 중에, 그 개혁 중에 요 6월 16일 날, 요게 이제 대표적인 조치인데요. 글라스 스티글법, 뭐 줄여서 보통 이제 스티글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법안이 굉장히 핵심적인 법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기존의 이제 미국의 은행에서는 상업은행이랑 투자은행들이 함께 있었어요. 상업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상업을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융투자, 그러니까 산업에 투자하거나 이런 게 산업에 대출해주고 이런 게 이제 산업 기능. 근데 이제 은행 기능은 말 그대로 금융 수익을 높이기 위한 뭐 그런 것이 이제 그 투자은행이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함께 이제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 따로 떼는 여기 무슨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하는 것을 그 당시 법으로 땅땅땅 했던 거예요. 왜냐? 아까 얘기했던 이 대공황이 발생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금융자본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도덕적 해이 혹은 이제 약탈, 모럴 해저드 이런 게 이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이 당시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권감독위원회 SEC법이라고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주식이 제대로 된 거냐, 어떤 이제 그 주식이냐 이런 것들을 요즘 얘기하면 이제 뭐랄까요 이제 기업 결산 보고서 이런 것들을 내게끔 하는 의무화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볼게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보고를 의무화. 지금 이때 의무화를 했다고 하는 거니까 그전에는 의무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네, 이때부터 의무화 시켰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금융행위나 혹은 기업의 어떤 생산 행위를 할 때, 탄소를 배출하는 건지 아닌지 우리는 알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받지는 않아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ESG라 그래가지고, 사회, 환경, 뭐 거버넌스 이런 것도 고려해서 어떤 경제활동을 펴야 된다. 요거를 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단서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몇 가지 조치들을 빠른 시기에 발의를 하고 빠른 시기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뉴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폈는데요. 농업진흥청, 그다음 시민보존단, 뭐 상품신용회사, 뭐 다양한 어떤 그 공공기관들을 펼쳤어요. 요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과감한 재정 정책들을 펼쳐. 특히 경제 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요. 재정 정책이 있고 하나는 통화 정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통화 정책은 뭐 이자율을 뭐 계산한다든지 대출을 더 많이 해준다든지 이런 게 통화 정책이고, 이 재정 정책은 재정을 더 이제 우리 예를 들자면 채권을 더 발행해가지고 한다든지, 어쨌든 국가가 주도적으로 돈을 이제 모아서 그 돈으로 뭔가 세우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국 청년청이라고 이런 것도 만들어서 했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지출 예산 총액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죠. 네, 공공사업청이라고 해서 요즘 뭐 뉴딜 하면은 다 우리 공공 일자리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요게 이제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때 재미난 거는 공공사업청이나 전국청년청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면은 산림보건사업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지금 같은 그린 뉴딜 같은 사업들을 이때 사실 했었어요.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들 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뉴딜이라 그러면은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이제 그 규제 혹은 뭐 정책 이런 것들을 펼친 게 동시에 있었다. 그다음에 사회보장청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고. 자,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그 당시에 그러면 재정 정책을 어떻게 펼쳤냐? 요 내용들은 이제 뉴딜기에 이제 미국 재정 규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933년도에 재정 정책, 1940년도에 통화량, 재정 발행. 볼게요. 요거 옆에 거 볼게요.
미국 정부의 공채 발행, 뭐 채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발행 규모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네, 엄청나게 증가됐죠. 1930년도에 비대면 1941년도에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이 그 재정 정책이 늘었어요. 그러면 뉴딜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에는 핵심은 재정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단순히 공공일자리 하나 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사회를 이제 개조했다라고 보시는 게 이 뉴딜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뉴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닐 것 같은데 음, 지금 어쨌든 나와 있는 뉴딜 정책으로는 조금 이제 어렵긴 할 것 같아요. 그건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들을 펼쳤는데 앞서 보면은 굉장히 그 파괴적인 파괴적인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도를 뭐 은행을 한 방에 이제 그러면 정지시킨다든지 이런 개혁 조치를 했는데요. 그 개혁 조치가 가능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보시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이 뒷받쳤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죠. 예. 그 뉴딜은 1기 있고 2기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1기의 수준과 2기는 좀 다른데요. 1기에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모들이 다양한 정책들을 막 펼치려고 하다가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쨌든 뭐 지금 같은 뭐 조중동이 막 때린다든지 뭐 그렇게 돼가지고 정책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밑에 노동조합 운동이 활성화되고 시민사회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압력을 넣게 되고 압박하게 됩니다. 시위도 하게 되고 그 힘으로 어떻게 보면 2기 그린 뉴딜의 이제 2기 정책들까지 성공하게 되거든요. 요 밑에 그림이 이제 그 노동 운동이 얼마나 이제 확장됐느냐. 사실은 거죠. 반대급부로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힘드니까 각계 전투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노동운동을 펼쳤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유일스 대통령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친노동지향적인 정책들을 폈어요. 노동상권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이때 어떻게 보면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의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이제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1930년도, 33년도부터 노동운동이 확장됐다라고 보는 게 요 사회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노동운동이 뭐 태어나기도 했겠지만 그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결합돼서 노동운동이 훨씬 더 힘받게 됐다라고 보는 게 이 뉴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사회 운동이나 노동운동이 중요하지만 그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읽혔거든요. 어쨌든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사회 개혁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럼 이 뉴딜 정책이 가지고 있는 이 개혁성 혹은 떤 것이 우리 뉴딜 정책이 성공했냐? 첫 번째는 이 기업에 대한 반독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됐다. 그러니까 기업이 독점하면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거죠. 부는 증식되는데 이 증식된 부가 독점이 되면 사회 망한다. 이런 시각이 그때부터 형성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구제금융 혹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됐고 노동자의 세력화 이런 것들이 사회 기반을 만들어졌고요. 은행법, 뭐 예금자 보호제도, 금융개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뉴딜 정책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지출, 대규모 이제 공공투자를 통해서 기존의 사회 저변 시설을 이제 만들었어요. 도로 댐만 만든 게 아니고 학교, 병원, 요즘 얘기하는 이제 문재정부도 하고 있는 그 생활 SOC라고 뭐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기본이 됐었죠. 어쨌든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드는 댐하고 4대강 한 게 아니고 4대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저변 시설들을 함께 만드는 게 누질 정책이었다고 보는 게 이 논문에서 나온 거고요. 제가 몇 가지 책을 찾아보니까 뭐 비슷하게 얘기하긴 합니다. 자, 그럼 이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들이 그 당시 대공황 때 이제 펼쳤는데요. 현재는 어떤 거냐? 한번 우리 현재를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이제 발췌했어요. 이거 옥스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슈퍼 갑부 8명이 전 세계 절반의 부를 독식하고 있다. 네,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뭐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부가 집중이 됐죠. 앞서 잠깐 보였던 표랑 그러니까 대공황 때 부가 집중됐던 거에서 쭉 떨어졌다가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부가 감소됐다가 다시 쭉 늘어나는 계기가 있었고, 98년도 금융위기 이후 때 감소됐다가 다시 증가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와 동시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서 그냥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불평등 문제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청년 세대가 있었고, 그 뭐 보통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고, 밀레니엄이 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밀레니엄 중에, 발음이 좀 안 됐네요. 밀레니엄 세대 중에 밀레니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탄생이 됐어요. 미국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민주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어쨌든 그게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슈화 됐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근데 이렇게 이슈화 됐던 이유는 살기 힘들기 때문이죠. 불평등이 심화되고 세습 자본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미래 그리기 어려워졌다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좀 공동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제가 전전 강의 때 이제 불평등 강의 얘기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불평등의 세습 자본, 그러니까 그 부가, 그러니까 이 격차가 이중 격차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그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밀레니엄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좀 나타나게 되고 그 대표적인 주자가 요 오카시오 코르테라고 하는 급진적인, 저는 엄청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급진적인 정치인으로 지금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그 내용 좀 더 보면은 이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은 이제 뭐 대선 주자는 아니지만 뭐 지금 뭐 아마 건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중도 포기를 했죠. 그 전 이제 그 뭐 대선에서도 엄청 이제 그 이슈가 됐었죠. 그게 이렇게 표로는 이렇게 나타나고 합니다. 요 빨간 게 사회주의에 대한 긍정성이 되죠. 2000년도 초반보다는 많이 지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네, 좀 더 내려가고, 그러니까 긍정적 시각 좀 내려가고, 요 역전이 됐네요. 어쨌든 미국 사회 안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이제 그 관심인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뭐 그런 사회주의 관심들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미국도 이런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이런 것이 굉장히 조금 뭐 심각하다고 합니다. 내용들은 다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대형 기후 재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그것과 함께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절감하고 있는 이 비가 내리고 국지성 호우가 오고 홍수가 나오고 댐이 무너지고 하는 것은 뭐 기후 위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뭐 알려진 사실이죠. 기후 위기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인간 활동에 의한 지구 온난화 변화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요. 그 전에는 이게 자연 발생적인 거다. 자연적으로 어쨌든 이 어떤 기복이 있고 그래서 이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것은 기후 위기가 아니고 기후 변화에 그래서 어떤 뭐 변화가 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환경주의자도 있었고, 경제학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2000년도 초반에, 그러니까 2000년도 후반, 그러니까 초반부터 그런 이 논쟁이 있다가 그 논쟁이 이제는 이제 그 끝났죠. 뭐 명백하게 그 모든 이제 그 과학자들이 거의 99.9%가 이거 인간에 의한 활동의 변화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고 이 IPCC라고 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뭐 보고서 이런 것들도 많이 내고 있죠. 하여튼 그 보고서에 의하면은 인류의 어쨌든 이 온도 변화는 이렇게 추세가 걷다가 근 100년 동안 1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 여기서 1.5도 혹은 2도 이렇게 넘어가면은 심각해진다. 1.5도, 처음에는 2도까지를 얘기했었는데 2도 이상이 아니고 1.5도만 이제 넘어가도 지구 끝난다, 아작난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우리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후 위기와 관련해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더 우리가 그 학습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후로 인한 변화 그리고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되고 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홀로세라고 하는 게 있고 인류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류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인간에 의해서 지구의 환경이 변화된다. 그래서 인류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인류세가 요게 이제 그 뭐 빙하기, 간빙기 이런 순환 주기에 의해서 됐던 것이 이게 홀로세라면은 그 인류세에 접어들면서 이게 이 순환이 깨지게 되고 요 이제 그 찜통 계곡으로 들어갈 어떤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려면은 넷제로를 해야 된다. 탄소 배출을 뭐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과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조철호 박사님께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이 온난화 속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 높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한겨레에서 발표한
한겨레에서 이제 그 보도를 냈죠.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의 평균 온도, 해수면 온도 상승이 평균을 뛰어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도씩 올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0.4도씩 올랐다. 지금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가 내리는 이유도 앞서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 뭐 얘기했지만 국지성 호우라 그래가지고 이 온난화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장마는 쭉 이제 꾸준하게 내려다가 안 내린 건데 내렸다가 안 내렸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비가 많이 쏟아지니까 그 홍수에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댐이 무너지고 뭐 방파제가 무너지고 이런 게 이제 이 온난화 때문이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 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위기는 이 4차 산업혁명, 이게 3차인지 4차인지 지금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산업이 변화되는 시기. 그러니까 뭐 우리가 AI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줄어들고 반대로 또 인간이 꼭 필요한 일들이 발생되죠. 근데 인간이 꼭 필요한 이 일은 저기술 노동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그래서 이제 긱 노동자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뭐 플랫폼 노동자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 형태이죠. 그러니까 노동 형태가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마치 대공황 때 농업을 기반으로 이제 산업이 형성됐던 것이 이 자동차나 다른 이제 산업으로 이제 변화되면서 유연하게 대치하지 못해가지고 대공황이 왔다 그랬잖아요. 현재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산업이 변화되는 시기고 플랫폼 노동 혹은 이제 디지털 노동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기에 여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은 부는 더 집중이 될 거고 이 집중된 부에 따라서 인류는 폭망할 거다. 더군다나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돼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됐다라고 보는 게 아마 인류의 공통된 지금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들이 뭐 이제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놨더라고요. 뭐 사회 경제 변화, 뭐 GDP가 높아짐에 따라서 탄소 배출은 늘어나고 탄소 배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앞서 지구 온난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런 수치입니다. 경제나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벌이 이런 것들이 발달은 됐지만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조금 위험해졌죠. 그러면 이제 앞서 우리 뭐 잠깐 깊게는 얘기 못 드렸지만 기후 위기가 오고 그리고 불평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이 나타나고 이런 문제가 뒤에 배후에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닫혀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불평등을 강화시키고 기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보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린 딜을 해야 된다. 뉴 딜을 해야 된다. 그럼 뉴딜인데 이제 뉴딜은 그린 딜이어야 된다. 그린 뉴딜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민주당이나 이쪽에 계속 주장이죠. 뭐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막 가불렁벅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거의 뭐 이제 스탠다드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린 뉴딜은 이 사회 불평등, 기후위기, 일자리 위기를 적절하게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략은 어떻게 이제 마련되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결의안을 이제 재작년인가요?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법안은 아니고 결의를 하겠다. 결의안을 이제 낸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린 뉴딜을 하자. 그래서 뭐 5대 목표, 14개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그린 뉴딜의 대표적인 이게 핵심인데요. 그린 뉴딜의 문제점과 의미를 공유하고 원주민,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 탈산업화, 탈인구,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 여성, 노인 모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 뉴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불평등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거를 자주 이 정책적 수단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불평등 문제를 과감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의 뉴딜 혹은 뭐 그린 뉴딜이어야 되는데 그걸 굉장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5대 목표로는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저희령 전환을 통해서 온실가스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여기서 얘기한 정의로운 전환은 산업이 이제 변화되는 거죠. 하향 산업이 있고 이제 뜨는 산업이 있어요. 그럼 원래 하향 산업 옛날에 구 산업을 종사했던 종사자들이
적절하게 다른 이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뭔가 정의롭게 전환시켜줘야 되는 게 하나의 이제 대안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뭐 석탄 발전 관련된 부분들이 뭐 어떤 탄소를 계속 배출하니까, 그럼 석탄 발전하는 이 노동자들은 그럼 석탄 발전하지 마라 라고 하면 생계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뭐 그들에게 그러면 적절하게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요즘 이제 시민사회 얘기하고 있는 전국민 고용노동, 고용보험,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런 것이 사실 이 정의로운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의제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일자리를 공급시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거니까, 이미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이걸 정의롭게 어떻게 전환할 거냐가 핵심 과제이죠. 정의롭게 전환하기 위해서 기본 수당이라든지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국에서 얘기하는 그린 뉴딜의 그들의 목표는 이런 것들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산업과 인프라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린 투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죠. 투자를 하되 그러니까 산업 변화되는, 그러니까 탄소를 덜 배출하고 혹은 탄소 배출하지 않는 그런 산업으로 전환시켜야 된다고 하는 게, 전환시키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들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이 5대 목표 중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 따뜻한, 깨끗한 물, 공기 이런 것을 보장할 이유가 있겠다. 그리고 제가 시간을 많이 뺏었네요. 23분 해야 됐는데 좀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버니 샌더스도 그린뉴딜 정책들을 펼쳤어요. 뭐 아쉽게도 이제 그 대선 주자가 되진 못했지만, 여기는 이제 2030년까지 전기 교통을 10%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 2050년에 완전한 탈탄소화 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해서 소규모 가정농을 지원하겠다. 녹색 기후 펀드를 설립해서 그런 장치를 하겠다. 어쨌든 요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이제 어떤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맥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뉴딜 혹은 그린 뉴딜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걸 실현하려고 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도 이제 영국 노동당이 이제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뭐 노동당에서 집권하지 못했지만 그린 뉴딜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하겠다. 재생에너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공공적이고 민주적인 소유를 확대하겠다. 이 부분도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죠. 민주적인 소유 방식을 확대하겠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를 극복해서 어쨌든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주주 형태 혹은 이제 지배 구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발전도상국, 그러니까 뭐 저개발 국가에게 기후 전환을 지원하겠다. 네, 이게 이제 노동당의 그린 뉴딜이고요. 유럽 연합의 이제 그린 딜, 유럽 연합에서는 그린 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유로피안 그린 뉴딜에서 EGD라고 표현을 하네요. EGD에서는 국민의 모든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는 것, 네. 역사상 가장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사회경제 전반의 정책이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이랑 유럽의 그린 딜과의 가장 큰 차이인데요. 유럽의 그린 딜은 모든 정책의 우산 같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펼칠 때 그린이라고 하는 요소를 감안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광범위한 사회경제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 담대함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제 그린 뉴딜은 하나의 어떤 환경 정책 이렇게만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 문제죠. 그 위에 상위에 어쩌면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건 다 그린 뉴딜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유럽은 그런 맥락 속에서 그린 뉴딜이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회 개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담대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률, 재정, 금융, 시민사회 참여를 포함하여 제시하겠다.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서 하겠다. 네.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린 딜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 안에 이제 금융조치 몇 가지만 보면은 그린 파이낸스 투자랑 공정한 전환을 하겠다. 뭐 이런 발표들이 쭉쭉 있습니다. 좀 더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린 파이낸스 공정한 전환을 하기 위해서 EU도 이제 펀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유럽 투자은행이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 분야 파이낸싱 하겠다. 기후 분야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하는 기업들한테는 금융 제재를 하는 거고요. 재생에너지나 이렇게 탈탄소 산업에는 금융 지원을 이제 더
하는 거고요. 이 두 가지 억제와 지원 정책들을 지금 같이 펼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고, 코로나 기금에 저탄소 조건을 달았다. 이거 보실게요. 예. 단, 지원 전제 조건으로는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산업 기금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어떤 그 정책을 펼칠 때 이 환경이라고 하는 걸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이제는 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수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출을 할 때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그런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네들이 생산한 물건에서 탄소 배출을 하는 거라면은 우리 수입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제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자동차나 이런 거 만들 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들을 레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 우리는 이제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면 생산할 때 다 탄소 배출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생에너지도 굉장히 부족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 거냐 조금 개괄을 좀 짚어보고 할게요. 제가 지금 8시 28분이네요. 좀 빠르게 할게요. 한국 상황은 어떠냐? 좀 뭐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최근에 KDI에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펼쳤습니다. 나름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좀 진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요거는 6월 달에 발표한 걸 제가 좀 가져온 거거든요. GDP 성장, 네, 뭐 많이 떨어졌죠.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뭐 전년비 비율도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6월 달에 발표했을 때보다 현재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 요게 이게 흰색이 제조업이고, 요 파란색이 서비스업인데, 네. 서비스업, 요거 보시죠. 1분기, 없죠. 네. 서비스업 완전히 아작이 났습니다. 일부 건설업만 조금 이제, 좋고요. 여기 보시면 서비스업, 네, 다 감소, 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했나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 펴고, 재난소득 이런 것들도 뭐 주고, 서비스업 부흥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긴 했는데요. 민간 소비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추락을 하게 됐습니다. 민간 소비 부분이고요. 총 소비, 네. 소비자 그 심리도 위축됐죠.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제 이 소비자 소비 심리를 뭐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치려고 하죠. 뒤에 뭐 얘기하겠지만 최근에 세제 개편 관련된 걸 발표했거든요. 거기 신용카드 공제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게 민간 소비를 확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긴 한데요. 설비 투자, 건설 투자, 설비 투자는 네, 엄청 그 전에도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요. 근데 이걸 뭐 상승되지 않았는데 이 특수산업 그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건설 부분이 추락했다가 이제 지금 다시 늘어나왔어요. 토목 뭐지 토건족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토목 관련된 부분들이 꼭 다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산업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린 뉴딜 안에 대규모의 어쨌든 이 정책들이 펼쳐야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요즘 뭐 해상 풍력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것들을 조성할 때는 대규모의 어쨌든 토목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목적이 좀 다른 거죠. 그냥 자리강하기 위한 토목공사랑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토목공사는 다를 수 있죠. 다만 이제 그게 몇 가지 좀 쟁점이 있긴 합니다. 어디다가 뭐 설치할 거냐, 뭐 대기업들에게 다 이익을 주는 거 아니냐, 몇 가지 그 쟁점들이 있긴 하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제 발생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수출 관련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수출기를 막혀가지고 위축이 되고 있고, 고용시장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크폭 하락이 됐고, 요 데이터 보면은 지금 뭐 절반을 쪼개져도 문제가 아니에요. 금융시장 관련된 것도 변동이 됐죠. 주식시장이 붕괴까지는 아니지만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을 했죠. 뭐 요즘 뭐 얘기하는 뭐 동학개미라고 하죠. 그 동학개미가 이제 떠받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실무 경제는 지금 굉장히 거칠게 얘기했을 때 아작이 났는데 금융시장만 이렇게 화랑한다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이 실무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로 논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금융시장이 과열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실무 경제를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실무를 반영하지 않고 지네를
이게 그냥 이제 자산 투기가 일어나게 되니까 요거는 거품이 형성돼 전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그 아까 세대 개편 얘기했는데요. 중앙정부가 이제 부동산에 돈이 많이 몰리니까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으로 빼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이 어떤 혜택들을 이제 주게 되거든요. 세제 개편을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안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지금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조금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 코로나 때문에 계속 침체가 있고 6월 달에 발표했던 것보다 더 침체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그 OECD나 뭐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굉장히 좀 심각하죠. 마이너스 뭐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20%, 30% 이렇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어쨌든 경제 상황,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도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전조. 어떤 위기가 발생되기 전에 이제 그 어떤 시그널이죠. 개인 파산, 개인 회생, 그 다음에 법인 파산, 뭐 이런 수치가, 요 수치를 보실게요. 2016년도보다 법인 파산의 그 신청 현황이 계속 늘었죠. 2010년 초반입니다. 2020년 올해 1, 4분기 지표예요. 엄청 늘었죠. 그리고 2020년도 네, 1분기 개인 파산. 최근에 이제 그 또 나온 기사 보니까 우리 청년들 카드론 대출이 계속 늘고 있더라. 네,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들도 돈이 부족하고 개인들도 돈이 부족해요. 부족하면 손 털잖아요. 그 뭐 어쨌든 돈을 못 갚으니까 뭐 파산을 하겠다 이게 뭐를 그 손을 들 텐데,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를 초래되는 전초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보건위기가 금융시장을 경색시키고 이 경색된 실물을 더 이제 감소시키고 그럼 경제가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설입니다. 저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아마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긴 하고요. 실제로도 중앙정부나 이제 KDI에서도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거냐.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지만 거의 뭐 제로 금리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좀 올릴 필요가 사실 있는데 못 올려요. 계속 금리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는 거거든요. 은행으로 돈이 안 가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가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고 주식 가면 주식 가격을 올릴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 내재된 불안정이 있습니다. 이 내재적인 불안정성은 자본주의 시스템이 사실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도 하반기 경제 정책들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위기를 이렇게 극복하겠다라고 내린 것 중에 이 포스트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한국판 뉴딜 안에 뭐 디지털 뉴딜이니 그다음 그린 뉴딜, 뭐 지역 뉴딜, 뭐 여러 가지 뉴딜들을 갖다 붙여놓고 있어요. 이 자료는 지금은 좀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요. 한국판 뉴딜 얘기할 때 그 뉴딜 안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뉴딜을 하겠다, 뭐 고용 안정망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녹색당에서 올해 이제 그 총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중에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뭐 탄소세를 도입한다든지 그린 뉴딜 기금을 마련한다든지 이 정도의 어쨌든 금융과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후 영웅 국가가 되겠다. 최근에 이제 그 정의당에서 그 그린 뉴딜 특별법 뭐 발의를 이제 하게 됐죠. 공약된 정책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뭐 자료는 제가 다음에 드릴 테니까 아마 뭐 금방 찾으면 나오는 자료이고요. 거기에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녹색 투자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린뉴딜과 관련돼서 실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50년도에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제정하겠다,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겠다, 네, 활성화하겠다, 감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보겠습니다. 그린뉴딜 재원을 마련 중자기 탄소세 도입을 하겠다가 아니고 검토하겠습니다. 네, 조성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RE100은 뭐냐면은 요 전기주체가 사용될 100% 전기에너지를 뭐 이거 뭐냐면은 생산하는 이제 그 기업이 생산할 때 전기를 쓰는데 그 전기를 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조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 RE100인데요.
이건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강제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해주세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저는 강력하게 이거를 뭐 법안을 만들든지 강하게 이제 그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보죠. 사실 준비도 안 돼 있죠. 왜냐면 재생에너지 공급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 분야에 세제를 감면하겠다. 석탄금융 중단하고 유도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뜨뜻미지근합니다. 뭐 무슨 얘기냐면 중단하고 유도하겠다. 유도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법으로 혹은 강제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어쨌든 결의 안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 강한 어조로 규제나 이런 것도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당이라서 그런지 표현 자체가 좀 다릅니다. 한국판 뉴딜 안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다른 내용들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고 거기 안에 이제 금융 관련 부분들 벤처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금융을 육성하고 이런 소규모 금융회사를 육성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 거기서 금융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 이 차이 같은데요. 뭐 제가 생각하는 금융이랑 중앙정부 생각하는 금융이랑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금융이라고 하는 걸 하나의 산업으로 보고 이 금융산업 자체가 발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는 시야가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건 앞서 이제 대공황 때 금융이 어쨌든 뭐 이게 그 대공 주가가 막 늘어나고 폭락하는 그 경험에서 그때 했던 조치들이 투자은행이랑 이 산업은행을 분리시켰던 그 맥락 속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 투자은행을 더 늘리겠다 이런 소리를 읽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시그널로 나타나면 사모펀드 관련된 걸로 나타납니다. 사모펀드 규제를 좀 완화시켜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사모펀드 가지고 이제 장난질을 하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죠. 뭐 라임 사태랑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항공산업 관련된 뭐 금융 지원 이런 부분 하겠다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똑같이 뭐 항공산업이 관련된 부분에 하겠지만 요거 보시요. 구제금융 대가로 이런 부분 감소들을 조건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의무화하겠다라고 다시 또 발표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세법 개정안 7월 22일 날 최근에 발표한 걸 보면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연말정산 환급을 환급해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할 때인가 싶긴 한데요. 오히려 저는 이제 세제 개혁의 방향은 세금을 더 걷고 그 세금 걷은 걸로 왜냐하면 세금을 걷지 않으면은 재원이 별로 없잖아요. 재원을 더 마련하고 그 재원으로 이 공존 정의로운 전환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꼭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산업을 육성시켜가지고 소비를 더 늘려가지고 소비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긴 하고요. 금융투자 관련된 것도 활성화하겠다. 금융투자를 활성화해서 금융세제 개편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중앙정부의 발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뭐 그린뉴딜 관련 펀드를 조성을 해라라고 뭐 지시도 내렸고 이 그린뉴딜 금융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금융정책 포스트 코로나 때 이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금융정책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발표를 했습니다. 24일 날. 거기에 내용 보면은 혁신성장 지원, 디지털 금융, 포용금융, 금융안전 이렇게 되는 이 중에 오늘 뭐 기후 관련된 얘기 조금 드렸으니까 기후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만 볼게요. 다른 건 잘 오늘 시간 없으면 못 보고 그것만 볼게요. 거기 보면 기후 변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국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대처하겠다. 평가를 구축하겠다. 언제? 네,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제 녹색 금융 전문가 TF를 이제 구성해가지고 논의의 바탕으로 연내, 올해 말에, 네, 연내라고 하는 건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에 간접체계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또 하나 같은 페이지인데요. 사회적 책임을 아까 얘기드린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강화해서 공개를 하겠다를 그 공식 의무화라고 하거든요. ESG 공식 의무화를 2019년도, 2020년도, 24년도, 26년도 이때 하겠다. 어느 세월에. 자, 이것도 의견 수립을 하반기 내로 올해 말까지 하겠다. 네. 이제 이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부분인데 우리는 그건 대응들이 조금 늦어요. 아주 늦습니다. 금융 관련된 부분들은 훨씬 더 뒤처지고 있는 게 뭐 분명하다 보여지고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그린 뉴딜에서 금융 부분 관련된 부분들 조금 일부 말씀드렸긴 한데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린 내용들은 다음 주에 얘기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 기후 변화 관련돼서 금융 조치 중에 기후금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후금융 관련된 부분들을 뭐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저는 최근에 그 이재명 지사가 이런 걸 발표했어요. 대표 이자를 10% 내리자. 굉장히 포퓰리즘 같은 이제 그 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불평등이나 경제 위기나 혹은 기후 위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적인 의지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재명 지사의 뭐 적극적인 지지자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재명 지사가 왜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파괴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꼭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의 강도 높은 혹은 사회 개혁들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융 관련된 이제 실천 정의 관련 부분들은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내용들은 또 우리가 토론하면서 얘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